네, 안녕하세요. 안내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도 단백뇨가 있습니다. 이 단백뇨가 있으면 왜 나쁘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뇨가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백뇨가 나오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심장 혈관의 합병증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고, 또한 이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확률이 두세 배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단백뇨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줘야 되고, 단백뇨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의사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뇨가 왜 생기게 될까요? 생기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약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콩팥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로 보면 이렇게 사구체라는 단위로 쪼갤 수 있겠고, 이 사구체는 이렇게 기저막과 족쇄포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덩어리이긴 한데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러싼 구조에 의해서 원래는 혈관 안에서 적혈구들이 일부 통과하기도 하고 백혈구들을 통과하는데, 이 녀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은 혈액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폐물이나 요소 같은 그런 물질들만 배설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단백질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녀석들이겠죠. 왜냐하면 내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작은 입자의 단백질은 어쩔 수 없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세뇨관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고, 알부민은 대부분은 여과되지 않고 한 1% 남짓하는 그런 비율만 여과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 세뇨관을 통해서 다시 재흡수되고 혈액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에는 단백뇨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 시험지봉 검사라고 해서 제가 이전 소변 검사 항목 중에서 화학적 검사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요 시험지봉 검사는 소변을 말 그대로 이 시험지봉 스트립을 넣어놓고, 그때 색깔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소변에는 혈액이 나오겠구나, 혈구가 나오겠구나, 이 시험지봉은 산도가 산성이 있구나, 알칼리성이 있구나,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1부터 4 양성까지 정해놓고, 1부터 4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백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 시험지봉 검사는 단백질이 아니라 알부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 시험지봉 검사에서 실제로 양성인데, 실제로 내 몸에서는 알부민이 아닌 다른 단백질이 나오는 것을 이 시험지봉 검사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알부민이 나온다는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별 검사라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지봉 검사를 콩팥이 어떻게 손상되는 기전에 따라서 이 양성이 될 수 있고 음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뇨관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이 사구체의 기저막과 족쇄포를 여과됐던 녀석들을 다시 세뇨관으로 재흡수해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이 세뇨관이 망가지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 항생제를 복용했다거나 중금속에 노출됐다거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도 이 세뇨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재흡수 기능이 차단되기 때문에 작은 입자의 단백질 같은 녀석들은 소변을 통해서 검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퀴즈. 요 시험지봉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음성으로 나올까요? 양성으로 나올까요? 알부민 자체는 애초에 세뇨관으로 그렇게 많은 재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여과 자체가 거의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뇨관이 망가지는 병은 알부민이
검출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음성으로 요 시험지봉 검사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다음은 단백질 자체가 많이 생성되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든지 횡문근 용해증 같은 근육이 녹아내리는 이런 병에서는 사실 작은 입자의 단백질이 이렇게 여과되고 다시 세뇨관을 통해서 재흡수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녀석들이 이렇게 다 여과가 되다 보니까 세뇨관이 얘네들을 다 재흡수하기에는 다 포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는 작은 입자의 단백질들이 너무나 많이 검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대신에 알부민은 안 나오겠죠. 알부민 자체가 늘어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시험지봉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시험지봉 검사는 알부민을 찾아내는 그런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고체가 손상된 경우는 어떨까요? 사고체는 알부민이 많이 검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 시험 족세포라든지 이 기저막 같은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 알부민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고, 사실 단백질의 60%를 알부민이 차지하기 때문에 알부민이 많이 검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질환은 사고체 신염이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이렇게 알부민이 많이 나오는 사고체 질환을 알 수 있다. 요 시험지봉 검사를 통해서 양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일과성 단백뇨는 내가 운동을 했다거나 발열 반응 혹은 감기 걸렸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알부민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시험지봉 검사에서 양성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는 거고, 기립성 단백뇨도 청소년 시기에 이제 우연히 초등학교에서 요 시험지봉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요 시험지봉 검사를 하면 다시 또 음성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오후에 활동할 때는 이 콩팥으로 혈액들이 많이 몰리면서 사고체 내에 혈압이 올라가서 그때는 알부민이 검출될 수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애초에 콩팥에서 혈액이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오전에 시행하는 검사에서는 다시 음성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고,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요 시험지봉 검사는 소변 자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방법을 써야 우리가 소변 내 단백질이나 어떤 알부민의 그런 양을 정확하게 유출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가 소변의 단백질을 한 번만 측정을 하고 소변의 크레아틴을 동시에 한 번을 측정을 하고 그걸 나눠줬을 때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우리가 소변을 모은 결과값과 굉장히 일치도가 높다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소변 중에서 언제 기상 직후 혹은 아침 첫 소변으로 시행을 했을 때 가장 일치도가 높았고,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단 한 번의 소변 측정, 즉 소변의 크레아틴과 소변의 단백질 혹은 알부민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백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간접적으로 양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에 따라서 우리가 24시간 소변 모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이 소변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단 한 번에 소변에서 있는 단백질과 크레아틴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큼 단백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알부민뇨가 사실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백뇨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단백뇨가 값이 싸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결과값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원가나 대학병원에서는 단백뇨를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추가 검사에서 미세 알부민뇨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단백뇨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라고 일단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콩팥의 단계에 따라서 콩팥이 나쁘면 나쁠수록 3개월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콩팥 기능이 괜찮다면 일단은 매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요 단백의
그 비율을 측정을 해보는 게 단백과 크레아틴의 비율을 측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구체에 몰리는 혈액 자체를 줄여줘야 되는 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혈액이 많이 몰리지 않도록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들어오는 입구를 넓혀주고 나가는 입구를 똑같이 넓혀주면 우리가 이 들어오는 길이 나가는 길이 넓혀지면 애초에 이 안에 몰릴 일이 없겠죠, 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넓혀주는 약과 이쪽으로 나가는 혈관을 넓혀주는 약을 모두 쓰면 이 단백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약이 하나는 혈압약이고 하나는 당뇨약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꼭 이 단백뇨가 나온다 했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러한 약들을 복용을 하셔야만이 단백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밖에도 운동이나 금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혈당 관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또한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이런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 콩팥이 나빠지는 그런 질환은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꼭 제때에 쓰셔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구체 신염을 어떤 때 빨리 발견하고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콩팥 기능이 망가지거나 단백뇨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혈뇨도 동시에 나온다거나, 혈뇨뿐만 아니라 뭐 산염기 대사나 전해질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을 때는 우리가 사구체의 어떤 면역 질환이라든지 단순히 당뇨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질환들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T를 찍어본다든지 조직 검사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검사들이 필요해 보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빨리 대학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단백뇨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단하고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언제 우리가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서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번 영상이 그래도 여러분이 단백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